뉴스데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나의 선택 2024, 22일 앞두고 여당 내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공천장을 받았는데요. 중도층 민심이 냉담하다, 큰 위기다,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저마다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 전국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진 형국인데요. 서울에서 열석도 힘들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매일매일 그 중도층 주민들의 마음이 좀 냉담해지는 게 좀 느껴지고 지지자들이 좀 불안해하지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락했더라고요. 전망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났으니까요. 총선을 22일 앞두고 국민의힘이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민주당에 뒤처진 여론조사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서울 중성동갑에서는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가 민주당 전현희 후보의 오차범위 밖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경기 안성시에서도 4선 김학영 의원이 20.5%포인트 차이로,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서도 20%포인트 차이로 크게 밀리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4년 전 국민의힘이 이겼던 경남 창원 진해구에서도 민주당 후보와 7%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종섭 호주대사의 출국 논란, 황상무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의 회칼 언급 등이 민심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공천자 대회 참석차 여의도에 모인 당 후보들은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도권 민심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이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제대로 민심의 따가움을 아직까지 인식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분 1초도 허투루 보낼 수 없는 중대한 시기라며 절박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 지면 이번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 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겁니다. 22일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죽어도 서서 죽겠다는 자세로 뛰겠습니다. 이어 이번 선거에서 지는 건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사력을 다해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여당은 이종섭 주 호주대사, 황상무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 두 사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아직 여당의 문제 제기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과 용산, 갈등으로 갈지 기로에 섰는데요. 조영민 기자 보도 보시고 대통령의 선택, 아는 기자와 살펴봅니다. 기자 테러 발언으로 논란이 된 황상무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은 오늘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른 회의 일정 때문이라고 했지만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황 수석도 거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부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황 수석을 당장 경질하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지지만 자진 사퇴할 수 있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차 충돌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없다며 적절한 대화로 접점을 찾아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수도권 출마 후보들은 황 수석과 이종섭 주 호주대사의 거취를 촉구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런 소모적인 정쟁으로 총선 이렇게 앞에서 다른 이슈보다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많이. 두 분의 그 자발적인 사퇴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황 수석 경질과 이종섭 주 호주대사 조기 귀국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자, 키는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 22일 앞두고 대통령과 당의 갈등이 커질지 잦아들지 대통령실 출입하는 아는 기자, 정치부 송찬호 차장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생각이 뭐예요? 지금 대통령이 일단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심기다 이렇게 좀 표현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섭 호주대사나 황상무 시민사회 속 문제를 야당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상황에서 이 국민의힘이 야당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지난 1월 말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 얘기까지 나온 1차 충돌 이후로 양측의 갈등이 완전히 봉합된 건 아니었죠. 그런데 또다시 여당이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데다가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논란까지 터지면서
2차 충돌의 기로에 선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당은 좀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데 네. 대통령이 해결을 못하는 뭔가 고민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이종섭 대사 문제는 이제 공수처가 부르면 뭐 즉각 응하겠다. 이런 입장 뭐 밝혀왔고, 그러나 이제 그 전에 무작정 기각할 수는 없다는 거고, 이 황 수석도 당장 인사 조치는 없다 이렇게 대통령이 분명히 했었죠. 그런데도 여당에서는 황상무 수석 자진 사퇴하고 이 대사는 일단 들어와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선 출국 금지만 해놓고 소환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듯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해선 비판을 하지 않는 모습에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이 황상무 수석의 기자 테러 발언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떠밀려서 물러나는 듯한 상황을 여당이 만들고, 또 여기에 비례대표를 보니 한동훈 위원장 사천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 이게 동시에 터지다 보니까 갈등 양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당 후보들은 뭐 그건 평시 때 이야기고 지금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빨리 해결을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이런 거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오늘부터 좀 본격적으로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소한 선거 시기에는 이종섭 대사가 국내에 귀국해서 스탠바이라도 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육참 골단을 해야 된다. 네, 대통령이 해결해야 된다는 건데, 이 한동훈 위원장 등장 이후에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정권 심판 여론이 살아나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한테 빨리 해결하라고 압박하는 분위기인 겁니다. 그럼 대통령은 아직은 나설 생각이 없어 보인다. 여당은 압박한다. 그러면 2차 갈등으로 커지는 겁니까? 일단 그렇게 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이제 대통령실과 여당이 물밑에서 좀 접촉하는 움직임도 있기는 합니다. 이제 지금 충돌을 하게 되면 선거 공멸이라는 공감대는 있거든요. 지난해 말 대통령실이 한동훈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던 1차 갈등 때는 봉합을 하면서 오히려 양측이 수직적 관계라는 인식을 해소하는 효과를 거뒀죠. 하지만 선거 22일 앞두고 2차 갈등이 터지면 해결할 시간도 부족한 상황, 집권 여당에 일할 기회를 달라는 선거 캠페인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종섭 대사는 어쨌든 뭐 본인도 좀 오늘 액션이 있었어요, 추가로. 그렇죠. 이렇게 압박이 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는 모습인데, 이 대사 측은 조금 전인 오후 6시쯤에 공수처의 조사기일 지정 촉구서를 접수시켰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대사가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언제든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에 응하고 적극 협조하겠다. 그러니까 빨리 조사하는 날짜 잡아달라. 이렇게 강조를 한 건데, 이 야당이 주장하는 도피 의혹을 적극 반박하면서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앞서 보신 것 같은 불만도 불식시키려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한 질문 마지막으로 하죠. 대통령의 선택은 뭘 것 같습니까? 물론 아직 예측,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현재로는 황 수석 자진 사퇴도 또 이 대사 즉각 귀국도 모두 대통령은 결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역순으로 하나둘 해결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이시우 후보 공천 취소 등으로 논란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황상무 수석이 경우 떠밀리듯 인사를 하지 않는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상 직접 경질할 가능성은 적지만 자진 사퇴로 결자해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물가나 민생을 고리로 다시 만나 갈등을 봉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송찬욱 차장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여당 내에서 이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친윤 핵심과 친한동훈계 지도부가 충돌했습니다. 친윤 측이 한동훈 위원장 사천 문제를 제기할 조짐을 보이자 한 위원장이 직접 반박했습니다. 홍지연 기자입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을 두고 불거진 친윤 핵심 의원들과 친한동훈계 지도부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친윤계에서 문제 삼은 비례대표 공천 내정자는 5명입니다. 한 친윤 핵심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을 공천하는 자체가 밀실사천이라며 후보 결정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윤 이철규 의원이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자 친한 장동혁 사무총장도 맞받았습니다. 문제들을 당내에서 어떻게 표출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사천 프레임을 또 갖다가 씌우고 그러던데요. 지역구 254명의 비례 명단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제가 추천한 사람이 없습니다. 친윤계는 대통령 측근인 주기환 전 강주시당 위원장을 후순위에 배치하며 호남을 홀대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전북에서 공천받은 후보자들도 상경 기자회견을 열어 반발했습니다. 우리 호남에 25% 주신다는 그 말씀,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화가 나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저희는 후보 사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미래는 긴급회의를 열고 과거 골프 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시우 전 서기관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친윤계가 문제 삼은 5명 가운데 1명입니다. 하지만 추가 조정 움직임은 없어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이슈맨 정치부 유순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유 기자, 오늘의 이슈맨 누굽니까? 네, 바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맨날 뉴스에 나오는 한 위원장을 왜 골랐을까요? 네, 선거를 22일 앞두고 여권 내에서 한 위원장 한계론이 불거지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이 오늘 공개한 이 영상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승리하자. 우리 함께 달려가. 국민의힘 손잡아. 3분짜리 국민의힘 로고송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한 위원장만 나옵니다.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바닥을 쳤던 당 지지율, 한 위원장이 개인적인 인기로 끌어올렸다는 데는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하면서 한동훈 원톱만으로 괜찮겠냐, 뒷받침할 사람 필요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출범한 지 석 달 가까이 됐고 선대위까지 원톱 체제로 가면서 내부에서 피로감과 위기감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선거 이제 20일 앞두고 있는데요. 뭔가 문제가 좀 있나 보죠? 네, 취재를 해보면요. 크게 3가지로 압축됩니다. 먼저 시간 부족입니다. 한 위원장 2주 전부터 전국 박빙 지역을 열심히 돌고 있죠. 그 사이 각종 설화의 공천 잡음은 비례대표로까지 번졌습니다. 한 위원장 혼자 벅차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실제 한 위원장은 일주일에 하루씩 일정을 잡지 않고 당무를 보고 있는데 유세 요청은 밀려들고 당무 보고 누락도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원톱 체제를 받쳐줄 사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한 위원장이 전국을 뛰는 사이 선거 전략을 짜고 메시지를 내 큰 선거를 치러본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한 위원장도 선거는 처음이죠. 원희룡, 나경원, 안철수 등 선거 경험이 있는 공동 선대위원장들은 모두 수도권에 출마해 본인 선거 치르기도 빠듯합니다. 이재명 대표 옆에 있는 김부겸, 이해찬 전 총리의 경우는요. 선거 경험도 많고 출마도 하지 않다 보니 선거를 이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3번째 원톱 체제에서 공격도 혼자, 방어도 혼자 하게 되고 한 위원장이 상처를 받을 확률도 커지고 당의 직격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한 위원장도 동의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생각이 궁금하네요. 네, 한 위원장도 주변에 이런 고민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혼자서는 버겁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메시지를 분산할 생각입니다. 매일 기자회견처럼 길게 했던 본인 브리핑을 줄이기로 했고요. 장동혁 선대위 총괄본부장, 박정화 공보단장이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특히 주변에 큰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정책을 내달라 이렇게 주문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여당의 장점을 살릴 정책에 도움을 달라는 건데요. 하지만 선거 22일 앞두고 당도 한 위원장도 뾰족한 방법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맨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민주당의 마지막 경선 서울 강북을 경선 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명계 박용진 의원의 2번째 도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본인 스스로 패배 가능성이 99%라고 했었습니다. 현장에 전민영 기자 나가 있습니다. 전 기자, 개표 결과 어땠습니까? 서울 강북을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가 박용진 의원을 꺾고 본선에 나가게 됐습니다. 거짓 사과 논란으로 정봉주 전 의원 공천이 취소된 뒤 다시 치르게 된 2번째 경선에서도 박용진 의원 고배를 마셨습니다. 서울 강북구을 1등 후보자는 조수진 후보입니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정도의 득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6시부터 하루 동안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고 전국 당원 70%와 강북을 권리당원 30%가 반영되는데요. 박용진 의원은 현역평가 하위 10%에 해당돼 30% 감산 페널티가 있고요. 조 이사는 여성 신인으로서 받는 25% 가점이 있습니다. 합산한 결과 조수진 후보가 박용진 의원을 앞선 겁니다.
이 시각 박용진 의원은 강북을에서 지역민들을 만나며 선거 캠프 해단식을 갖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영화 같은 반전이 없는 결과를 받았다면서 분열과 갈등은 나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승리를 향한 에너지를 모으자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 광주와 전북 전주를 찾은 데 이어 오늘은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바보 정치인의 길 저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맞는 게 였습니다. 앞서 박 의원 측은 투표 지연 등 경선 방해 요소가 보인다며 오늘 오전 당 선관위에 투표 시간 연장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당사에서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조국혁신당 요즘 상승세죠. 오늘 목표 의석수를 15석으로 올렸습니다. 어제 조국 대표 2번 포함해서 비례대표 20번 상위 10명 중 4명이 재판을 받거나 수사받는 이들로 채워졌는데요.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가 1차 목표는 레임덕, 2차 목표는 데드덕, 사실상 탄핵을 시사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어젯밤 발표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순번에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은정 전 검사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가 나란히 비례 1, 2번을 받았습니다.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여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차규근 전 출입국 관리본부장이 각각 8번, 10번을 받았습니다. 순번 상위 10명 중 4명이 사법 리스크를 지닌 겁니다. 국회가 범죄 도피처냐, 방탄용이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탄을 위해 호시탐탐 탄핵으로 국가를 몰고 가려는 임기도 못 채우고 감방에 가게 될 사람들을 후보자로 내세우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기망입니다. 조국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가 정권 조기 종식, 사실상 탄핵을 외쳤습니다. 3년은 정의다! 3년은 정의다! 1차적으로 레임덕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데드덕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목표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당초 10석 안팎이었던 목표 의석수를 높였습니다.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15석 정도로 15석 전후를 차지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 이제 5석 전후를 확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20석 이상을 확보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뜨거운 격전지만 찾아가는 더스팟 254. 오늘은 실시간으로 연결해 볼 텐데요. 국민의힘 최재형, 민주당 곽상원, 개혁신당 금태섭 후보 3파전을 펼치는 곳입니다. 자, 배도원 기자 연결해 볼까요? 배 기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종로 청와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뒤 처음 치러지는 선거 40대 40 초접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후보들부터 만나봤습니다. 판사 출신 현역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변호사 곽상원 민주당 후보에 개혁신당 금태섭 후보까지 법조인 출신 3파전입니다. 종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지, 그리고 종로에 대한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이번 선거의 기본일 겁니다. 정치 1번지 주민들의 자부심에는 걸맞지 않는 후보들이라고. 최근 나온 여론조사 보면 지지율 40% 동률로 팽팽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물론 곳곳에 정부 주요 시설들이 있는 정치 1번지 종로구. 역대 국회의원 중 대통령을 3명이나 배출했고 특정 진영에 쏠림이 없어 격전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4년 전 총선 사직동과 평창동을 뺀 15개 동에서 민주당이 앞섰는데 대선에선 윤 대통령이 17개 동 중 절반인 9개 동에서 이겼습니다. 최재형 후보는 낙후된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약속합니다. 불합리한 규제들을 철폐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곽상원 후보는 지역 현안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구의 정치가 제대로 되어 왔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종로구가 정치적으로 희생되어 왔는지 기본적인 평가가 될 것으로.
금태섭 후보는 거대 양당 카르텔을 깨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변화할 때마다 그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종로 유권자들이 반드시 이번에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소득과 계층이 고루 분포돼 결과 예측이 더 힘든 이곳. 표심은 어디로 향할까요? 더스파디오사 서울 종로구에서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네, 여야 대표는 오늘도 바빴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최대 격전지 한강벨트를 찾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처음으로 강원도로 갔습니다. 마크맨 이현재, 김태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재래시장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진, 이용호 후보의 손을 번쩍 들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연단에 선 한 위원장은 이재명, 조국 두 야당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 가면 이재명, 조국 같은 사람들 그리고 통진당 아류의 종북 세력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장악하게 됩니다. 검찰, 법원 모두 이재명, 조국 같은 사람을 감옥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만이 그들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조금 전 이곳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 왔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왔던 곳을 하루 만에 방문하며 맞불을 놓은 겁니다. 마포구 조정훈, 함은경 후보와 함께 경의선 숲길을 걸은 뒤 야권 저격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범죄자들의 연대와 종북 세력의 주류 진출을 막아야 할 역사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동작구 재래시장을 찾아 나경원, 장진영 두 후보의 손을 들고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전 돌입 이후 처음으로 강원도를 찾았는데요. 이곳은 춘천 중앙시장입니다. 춘천과 원주 최대 격전지를 찾고 바로 경기도로 이동합니다. 이 대표 의자에 올라서더니 상인에게 받은 사과와 한라봉을 높이 들어 보입니다. 과일값이 너무 비싸죠. 정말 터무니없는 물가에 우리 서민들 너무 고통받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정부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반려견도 잘못하면 혼내듯 경제 악화의 주범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을 물려고 대드는 그런 일꾼, 그런 모습, 그런 종 이제는 해고해야지요. 그 서슬퍼런 박근혜 정권조차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좌해서 내쫓았지 않습니까? 원주로 이동해선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출국 논란을 적극 부각했습니다. 대사로 임명해서 호주로 도피를 시켰지 않습니까? 국가의 망신일 뿐만 아니라 국민이 언제 당신한테 그런 짓 하라고 권력 주고 그런 짓 하라고 인사권 주고. 이후 이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안방인 경기도 성남을 찾아 표심몰이를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또 파행됐습니다. 총선 유세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건데요. 또한 나오면 강제 소환을 고려하겠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법원에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원도 춘천 중앙시장에서 선거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어제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가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 무단 불참이 된 상황.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개인적 정치 활동을 이유로 출석 의무를 위반했다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다른 재판도 생업을 고려한다며 항변했습니다. 이 대표는 총선 출마자이자 제1야당 대표라며 헌법이 정당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선거의 의미를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20일 동안 선거에 집중할 수 있게 재판을 아예 미뤄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공방 속에 증인으로 참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역시 이 대표 없이는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나서 재판은 끝내 파행됐습니다. 다음 주로 연기된 겁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이 대표가 안 나오면 강제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선거 기간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만큼 동의 절차 없이 강제 구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검찰 독재 국가의 현실입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대표는 4월 10일 총선 전까지 앞으로 3차례 더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조국 대표 보이고요. 뭘로 견제라는 겁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로 몰빵입니다. 집중 투자의 속된 표현으로 이 총선에서 표를 몰아달라는 뜻이죠.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이 상승세를 이어가자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에 몰빵해달라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더불어 몰빵으로 저희에게 힘 실어주십시오. 빵은 몰빵이 제일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어제부터 몰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론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오늘 나온 비례정당 투표 여론조사를 보면요. 진보층 표는 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나눠 갖는 모양새인데요. 지지율도 조국혁신당이 더 높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조국 대표의 발언에 불편한 기세까지 내비쳤습니다. TK에 계신 분들의 입장은 윤석열은 싫은데 민주당으로는 안 가는 겁니다. 조국 신당으로 오시는구나를. 조국 대표께서 설마 그렇게 말씀하셨겠나 싶습니다. 잘못 표현했거나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국 혁신당 견제를 하는 것 같네요. 네, 조국 혁신당의 우호적인 이 민주당 후보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명예당원으로 모셔야 되겠습니다. 네, 명예당원 좋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명예당원을 하셔야지. 설마 조국 혁신당의 명예당원 얘기를 했을까? 네, 정청래 최고위원도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최고위에서 논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신경전이 시작되는 걸까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또 보이고요. 청개구리 작전은 뭘까요? 네, 반대로 행동하는 걸 청개구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목표 의석치와 현재 판세를 반대로 말하는 청개구리 작전을 쓰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처음 제시한 의석 목표치는 이겁니다. 권역별 판세를 종합을 해보면 지역구에서 한 130 정도에서 140석 정도 현재 판단을 하는데요. 한 13석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지역구와 비례 합쳐서 최대 153석 플러스 알파라는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을 넘길 수 있다. 자신감이 엿보이는 대목이었어요. 네, 사실 근데 이때 민주당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었거든요. 당시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공천 잡음 여파로 국민의힘과 격차가 나던 때인데요. 높은 목표치를 제시한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목표가 또 달라졌어요? 네, 며칠 새 목표치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좀 더 욕심을 낸다면 민주당 자체로 151석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170석 하게 정말로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당 확보가 매우 힘겨운 그런 반집 싸움 상태다. 그 사이에 여당이 더 안 좋아졌다 해서 여당 위기론을 앞서 전해드렸는데 민주당이 목표 의석수를 낮춘 거예요. 아까 청개구리 작전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뭐 실제로는 괜찮은 겁니까? 네, 여론 흐름은 괜찮은데요. 어제 나온 여론조사 보면 공천 갈등이 마무리되면서 민주당 지지율 반등세입니다. 지지율이 낮을 때는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목표를 높게 잡고 지지율 상승 땐 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줘서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는 거죠. 국민의힘은 어때요? 국민의힘 전략도 궁금한데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나 지도부에서는 의석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대신 이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이 민주당이 일당이 될 거다 위기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이 153석보다 더 얻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플러스 10 이상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절박하게 겸손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의석수 더 많이 가져갈 것 같으니 국민의힘 밀어달라는 거죠. 단순히 목표가 아니라 치열한 전략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의대 증원, 윤석열 대통령 연간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는 게 제대로 된 나라냐 직격탄도 날렸는데요. 내일 의대별로 증원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 대못을 받겠다는 겁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 의대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의료 수요 증가 속도에 비추어 절박한 우리 의료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의사 집단사직을 두고선 의사 면허로 국민을 위협해선 안 된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달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개혁을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내일 2,000명 증원 배분안이 포함된 40개 의과대학별 정원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공의에 이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에도 의대 증원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 장기전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상급 종합병원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들이 조기 제대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 중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전달되지 않은 전공의 1,308명에 대해선 어젯밤 관보에 게시하고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의사단체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면허 정지 처분은 우리의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입니다. 행정소송 등을 통해 그 정당성을 끝까지 다툴 것입니다. 의사협회 측은 오늘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어느덧 한 달째입니다. 불안하기만 한 응급 의료 현장, 그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을 서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의정부에서 강원 양구까지 날아간 의료진. 헬기 안에서 뇌출혈 환자 응급처치에 들어갑니다. 번역 외상센터로 이송까지 20분 걸린 비행시간이 생명을 지킨 골든타임이 됐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자 외상센터는 더 분주해집니다. 갈비뼈가 등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가 풀어지셨거든요. 아기가 약간 10분 정도 기절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말을 잘 못해서 싣고 들어왔는데 병원이 없어서. 자정이 넘어선 교통사고 환자들이 밀려듭니다. 좀 뭉개져 보이거든요. 저렇게 보이거든요. 조금 있다가 CT 가는데 하나도 안 무섭거든. 전공의 2명이 빠져버린 권역 외상센터 소생실은 전문의 5명이 24시간 교대로 환자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도 굉장히 좀 불안한 점이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계속 지금 진료를 풀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피로도는 점점 올라가거든요. 현재 시각이 새벽 1시인데요. 12시간 동안 이곳 경기 북부 권역 외상센터로 이송된 중증 외상 환자가 11명에 달합니다. 1시간에 1명꼴로 생사를 다투는 상황. 전공의 공백일부는 전담 간호사들이 메우고 있습니다. 의무기록 같은 것도 작성을 하고 모든 걸 다 교수님이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 동의서 설명 같은 것까지도 하고 있고요.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환자들로선 의료 현장을 지켜준 의료진이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안 받아줘가지고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동안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누구를 막을 거야? 전공의 공백 사태에 남겨진 의료진과 환자 모두 바라는 건 똑같습니다. 올해 외상 세부 전문의 딴 외과 의사가 1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필수 의료 강화라는 그 본래 목적으로 들어가서 좋게 잘 얘기를 해서 좀 빨리 정상화가 됐습니다. 얼른 좀 서로 간에 화해를 해갖고 좀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오늘 아침 경부고속도로에서는 대형 화물차 2대가 잇따라 넘어졌습니다. 화물차에 실려있던 모래가 도로를 뒤덮으며 출근길 대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갑자기 옆으로 넘어지는 화물차. 뒤따르던 대형 화물차는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차량 사이로 빠져나가나 싶더니 균형을 잃고 넘어집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6시쯤. 고속도로를 달리던 25톤 덤프트럭이 옆으로 넘어지는 1차 사고 직후 사고 차량을 피하려던 25톤 트레일러도 전복된 겁니다. 덤프가 혼자 먼저 넘어지고 멈추는데 이제 그 뒤에 트레일러가 피하면서 그 사이로 막
뒤집고 들어가다가 넘어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넘어진 화물차들이 도로를 가로막은 데다 화물칸에 실렸던 모래가 쏟아지면서 5개 차로 가운데 4개 차로가 통제됐습니다. 굴착기가 모래를 연신 퍼올리고 특수 견인차가 넘어진 화물차들을 일으켜 세우는 동안 고속도로는 5시간 넘게 마비가 됐습니다. 수원에서 판교로 오는 길이었는데 3시간 넘게 걸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은 화물차 기사들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화물차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비롯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비틀비틀 차량으로 향하는 남성, 두리번거리더니 차를 몰고 갑니다. 이거를 다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만취 운전자의 검거 과정, 홍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식당에서 한 남성이 일행과 함께 나옵니다. 비틀거리며 주차된 차량으로 향합니다. 잠시 주변을 살펴보더니 곧장 차를 몰고 갑니다.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지만 CCTV에 음주운전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대리를 부를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일단은 차량 번호, 차량 색깔, 차종 메모해놨죠. 출발하기를 바로 신고한 거죠. 그래서. 신고에만 그친 게 아니라 CCTV로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경찰에 공유했습니다. 덕분에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을 재빨리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채 600m가량 더 내달리던 음주운전자는 아파트 단지 안 막다른 길에 몰리자 차를 버리고 150m를 또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왜 도망가요? 붙잡힌 40대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거를 도운 관제센터 직원에게는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우입니다. 네, 20억 원대의 사기를 친 지명수배범이 제 발로 경찰서에 왔다가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간 건지 이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서 문 앞에 쭈뼛쭈뼛 한참 서 있는 남성. 무언가 불안한 듯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립니다. 남성을 발견한 경찰이 안으로 데려갔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계속 경계를 풀지 않습니다. 잠시 뒤 경찰관 여러 명이 어디선가 우르르 달려와 남성을 에워싸고 남성 손에 수갑을 채웁니다. 잃어버린 가방을 찾겠다며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왔던 남성. 알고 보니 22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지명 수배범이었습니다. 길에 떨어진 가방을 환경미화원이 주워 가져왔는데 경찰은 가방 안에 신용카드 여러 장과 유심칩이 없는 휴대전화가 있는 걸 보고 범죄를 의심해 수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신분증이랑 그리고 이제 호텔 출입카드가 있더라고요. 신용카드도 본인 명의 신용카드는 하나도 없었고 다 타인 명의 신용카드였습니다. 남성은 분실물을 찾아가라는 연락에 택배로 보내달라며 경찰서 방문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남성은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으로 이송된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똑똑한 버스 정류장 스마트 쉘터입니다. 예산 68억 원을 들여서 서울 곳곳에 설치했는데요. 그런데 노선 안내판 42개 중에 17개가 고장나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홍대 입구역 버스 정류소. 지붕과 가림막이 설치된 이른바 스마트 쉘터로 곳곳에 노선과 도착 정보를 보여주는 전광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광판이 먹통입니다. 인천도는 안 보이고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번호가 없어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한 3번을 하는 것 같아요. 들어오는 버스 번호를 보려고 해도 가림막에 가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인근 또 다른 정류소. 버스 노선 등을 검색할 수 있는 키오스크엔 고장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곳에 설치된 넉 대 모두 고장입니다. 젊은 사람 같으면 인터넷 검색하고 뭐 이렇게 몇 시 오는 거 그런 검색을 할 줄 아는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런 거 모르니까 맨날 기다렸어요. 올 때까지. 왜 안 고칠까 그런 생각도 들고 좀 답답하죠. 이 전에도 고장난 것 같은데. 서울시는 68억 원을 들여 이런 스마트 쉘터를 13곳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 노선 안내 키오스크 42개 중 17개가 고장났을 정도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시와 기존 위탁업체가 보수 비용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교체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책임을 미루는 사이 큰돈 들인 스마트 쉘터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가수 정준영 씨가 오늘 만기 출소했습니다. 신상 공개나 전자발찌 착용 명령은 받지 않았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가수 정준영 씨가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 차림으로 황급히 교도소를 나섭니다. 그룹 FT 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훈 씨와 함께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5년의 형기를 다 채우고 나온 겁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다만 신상 공개나 전자발찌 착용, 보호관찰 명령은 받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보호관찰만 청구했는데 법원이 재범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최종훈 씨는 2021년 출소했습니다. 아이돌 그룹 빅뱅에서 승리로 활동했던 이승열 씨도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1년 6개월 실형을 살고 지난해 2월 출소했는데 최근 캄보디아 행사장에 등장하면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승리와 최종훈 씨도 전자발찌 착용이나 성범죄 신상 공개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노후 단독주택 그리고 빌라 재정비에는 1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2022년 이 아파트 84제곱미터 보유세는 450만 원이 넘어 2년 전보다 약 150만 원 뛰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2022년보다 약 100만 원 낮은 수준입니다. 집값 상승세가 꺾인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낮춘 영향입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21년 19.05%, 2022년 17.1% 올라 세부담이 급격히 늘었다는 겁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함으로써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는 국민들을 옥죄지 않겠다고. 문제는 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가 법 개정 사항이라는 점입니다. 폐기 이후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는 7, 8월쯤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발표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10년간 10조 원을 투입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 등을 현대적인 타운하우스와 신축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 빌리지 사업 추진 계획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네,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예비군 병력도 비상입니다. 이 예비군을 어떻게 운영할지 육군이 연구 용역을 진행했는데요. 훈련 기간을 30일까지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 자원 급감은 예비군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2021년 283만 명이었던 예비군 자원은 2040년에는 160만 명, 2050년에는 98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른 전투력 약화를 우려 중인 군은 최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예비군 훈련 개편 연구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한국위기관리연구소는 예비군 훈련 기간을 최대 연 30일까지 늘리는 방안을 그중 하나로 제안했습니다. 훈련 강화로 예비군을 정예화하면 감소된 예비군 자원으로도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경우 현역 감소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더불어 1년에 하루만 훈련하는 학생 예비군도 일반인과 똑같이 훈련을 받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다만 국민적 저항이 예상되고 국가 경제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을 소모한다는 거는 좀 많이 부담스러워서. 학생 예비군을 제도를 폐지를 해야 한다는 시각이 나왔을 정도로 청년 인구가 조금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육군은 해당 연구 결과를 정책 발전관에 참고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받는 공무원들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녹음기에 바디캠까지 차고 근무해도 대응하기는 벅차다는데요. 다시 간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손에 쥐고 있던 여권을 바닥에 내던집니다. 남성은 여권을 주워 말을 걸려던 20대 공무원의 뺨을 때립니다. 지난 2022년 12월 충남 천안의 한 주민센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후 어떻게 됐을까? 다시 가봤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주민센터. 당시 폭행을 저질렀던 민원인은 구속돼 처벌됐고 20대 공무원은 그 일 이후 자리를 옮겼습니다. 심리치료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잘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위축이 되고 심리적으로 불편하다라는 걸 많이 호소를 하고 있죠. 천안시는 민원인과 마주하는 부서에 강화 유리로 칸막이를 설치하고 보안 인력도 늘렸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공무원증 형태의 녹음기, 바디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계속 이렇게 폭언하실 경우에는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전엔 녹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고지 없이도 촬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극적으로 폭언 폭행 증거를 남기는 게 전부여서 즉시 대응이나 예방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왜 저 사람만 해주고 나는 안 해주나 몇 시간을 직원들 앉혀놓고 그냥 써가면서 하는데 아주. 지난 5일 개인 신상이 유포돼 시달리던 김포시청 30대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포트홀 공사로 도로가 정체되자 담당 공무원의 전화번호 등이 지역 인터넷 카페에 공개됐고 숨진 공무원에게 밤낮으로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시청도 주변 동료들도 적극적으로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체증이나 어떤 증거 능력이 부족하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고발 조치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조항이 있으면 몰라도 공무원이 숨진 뒤 수사 의뢰하는 게 전부입니다. 미안합니다. 이 고인의 죽음이 이번에 헛되지 않도록. 전문가들은 악성 민원에 대한 수사 의뢰 의무화, 전담 기구를 통한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간다, 김태우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선에 성공한 뒤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죠. 전쟁으로 새롭게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철도를 나서 육로로 크림반도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등장하자 시민들이 깃발을 흔들며 러시아를 외칩니다. 현지 시각 18일 크림반도 병합 10주년 콘서트로 푸틴은 오선 성공 후 첫 군중 연설부터 우크라이나 침공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Заявили о своем желании вернуться в родную семью. Их путь на родину оказался гораздо более тяжелым, трагичным. Но все-таки мы сделали это. 지난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사태를 러시아의 봄이라고 표현하고 이번 전쟁으로 새롭게 차지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을 돌아온 영토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을 통해 크림반도까지 철길을 뚫어 육로로 연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Мы продолжим эту работу, и скоро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е составы пройдут прямо в Севастополь. И это будет еще одна альтернативная дорога к Крымскому. 앞서 당선 직후에는 3차 세계대전을 운운하며 서방을 향해 엄포를 놨습니다. И это понятно для всех, что это будет в одном шаге от полномасштабной Третьей мировой войны. 서방의 견제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앞세우며 푸틴의 당선을 깎아내렸고 유럽연합 EU는 새 테러 제재안을 내놨습니다. And Russia's presidential election was clearly neither free nor fair. 북한에 이어 중국, 이란도 축전을 보내며 반서방 연대의 결속력을 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끝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일본의 장기 경기 침체가 끝난 걸까요? 광민경 기자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입니다. 일본이 2016년 2월 경기 부양을 위해 도입한 대규모 돈풀기 정책인 마이너스 금리를 끝내고 금리를 0.1%포인트 올려 0에서 0.1%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1990년 거품 경제가 무너진 뒤 임금과 물가가 제자리를 맴도는 장기 불황을 겪어왔습니다. 그동안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벗어나려면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지난해 일본 소비자 물가는 3.1% 오르며 목표치인 2%를 웃돌았고 주요 기업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5.28%를 기록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에서 벗어나 금리를 올릴 여건이 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賃上げが、十分に行われそうだという千載一遇のチャンスっていうふうにも 이번 결정이 엔화 가치를 끌어올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금리를 좀 더 이제 정상화할 수 있다고 하면은 엔화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엔화 강세로 전환되면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수출 기업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은 푸바오가 다음 달이면 중국으로 가죠. 중국의 한 판다 연구시설에서 동물 학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육사가 삽으로 판다를 때리는 영상이 공개된 겁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판다 우리 안. 갑자기 벽에서 긴 삽이 튀어나오더니 판다 몸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걸어가는 판다를 향해 또다시 삽으로 가격합니다. 현지 시각 그제 중국 산시성 칠링 판다 연구센터에서 사육사가 쇠로 된 삽으로 판다를 구타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센터 측은 오늘 공식 SNS를 통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육사를 해고하고 내일부터 시설을 일시 폐쇄해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내 누리꾼들은 다음 달 3일 중국으로 돌아가는 판다 푸바오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불쌍하다, 푸바오를 저런 곳으로 못 보낸다라는 내용의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종종 판다들의 학대받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2015년엔 푸바오의 엄마 아이바오가 중국 사육사에 구타당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2017년에는 한 판다가 억지로 끌려가는 영상이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푸바오는 이번에 논란이 된 산시성이 아닌 쓰촨성에 있는 센터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하극상 논란 이후 처음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오늘 입국했는데요. 대표팀은 매번 하던 유니폼 공개 행사도 건너뛰고 비공개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이강인이 소속팀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른바 아시안컵 하극상 사태 이후 첫 대표팀 합류입니다. 이강인은 밝은 표정으로 환호하는 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대표팀의 최근 사태에 대한 언급 없이 이강인은 곧바로 대표팀의 숙소로 향했습니다. 자세한 입장 표명은 내일 대표팀 훈련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이강인이 손흥민을 직접 찾아가 사과를 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아직 팬들 사이에선 이강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부 남아있는 상황. 하지만 입국 현장엔 팬들이 모여 이강인을 격려했습니다. 잘 털어내고 태국전 좀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겠고 선후배 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좀 크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앞으로 그냥 더 좋은 모습 보여주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영국 런던에서의 사과 만남 이후 약 한 달 만에 손흥민을 만납니다. 또 황선홍 감독과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또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 합류한 시점에서 뭔가 좀 명쾌하게 좀 해석을 하고 그리고 훈련하고 경기할 생각입니다. 소집 훈련 이틀째를 맞은 축구대표팀은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어제 귀국한 주장 손흥민을 비롯해 유럽파 3명이 훈련에 추가 합류했습니다. 2년 주기로 디자인이 바뀌는 대표팀의 새 유니폼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매번 패션쇼 같은 공개 행사가 열렸지만 대표팀이 비상체제나 다름없는 올해는
별도 행사가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영입니다. 전국의 비와 눈은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칩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유입된 황사가 섞일 수 있어서요. 늦게까지 밖에 계신다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비와 눈이 그치면서 내일 아침 추워집니다. 우선 비의 양으로는 5에서 30mm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에는 20cm 이상의 큰 눈이 더 내리겠고요. 강수가 없는 영남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동해안의 눈은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내륙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밤사이에 강해지는 찬바람에 내일 아침 영하권인 곳이 많겠는데요. 서울 기온 1도, 춘천 영하 2도로 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9도, 광주 10도 등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추위는 금요일 낮부터 풀리겠고요.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전국에 다시 비 소식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총선 민심이 요동칩니다. 지난 주말에도 공천 논란 때문에 민주당이 진땀 빼나 싶더니요. 이번 주엔 공수처 수사를 받는 대사의 출국, 대통령 참모의 기자 테러 발언, 여당이 울상이지요. 공정, 상식, 그리고 원칙이 훼손된다고 느껴질 때 민심이 얼마나 무섭게 변하는지 새삼 느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민심을 이긴 정치는 없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